네 번째 세션은 서울성모병원의 장기혁 교수님, 고대구로병원의 나승훈 교수님, 서울의료원의 이성윤 교수님 세 분을 좌장으로 모시고 챌린징 카디오베스큘러 인터벤션 케이스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 선생님. 네, 발표 순서가 좀 바뀌어서 일단 좌장 공동좌장 구로병원 나승이라고 합니다. 같이 우리 장기혁 교수님, 이성윤 교수님과 함께 이번 세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선생님들 우리 권호성 선생님, 김용희, 김현국, 문동규, 변재호, 서영균, 한정규 선생님 같이 자리하셨고요. 소개 한 분씩 하고 마지막 몰아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 연자 제가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병원의 이승환 교수님, PCI 애프터 캐비지.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PCI 애프터 캐비지고 저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케이스 쉐어링 세션으로 들었는데 캐비지 후에 그 내추럴 코스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아마 디시전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간략히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SVG는 흔히 사용되는 그래프트인데 일반적으로 태어나기 전에 한 10% 정도 오클루전이 올 수 있고요. 테크니컬 프로블럼이나 스룸부스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1년째 페이턴실 한 20% 정도 페일링이 올 수 있고 10년 되면 한 50% 정도가 문제가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캐비지하고 10년 내에 리바스큘레이션 레이트는 한 13%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숫자죠. 그러면 리도 캐비지가 어떠냐? 리도 캐비지는 일반적으로 페리오퍼레이티브 모터리티가 높고 그래서 PCI가 일반적으로 더 선호됩니다. 왜냐하면 서전들이 다이섹션 하고 나서 그 티슈가 다시 리박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캐비지는 웬만한 서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네이티브 PCI를 할 거냐? 근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전 자체가 컴플렉스해서 캐비지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역시 네이티브 베슬 PCI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베인 그라프트 PCI는 어떠냐? 일반적으로 베인 그라프트는 SVG를 주로 하는데 SVG는 내추럴 코스상에서 아스러스크로시스가 다른 네이티브하고 다르게 파이브러스 캡도 얇고 네크로틱 코어도 잘 생기고 헤모리지도 잘 생기는 데 있어서 1년 이후에 SVG는 디스탈 엠보리제이션이나 놀리플로피나민이 많은 걸로 되어 있고 어세러레이트 아스러스크로시스 때문에 인스턴트 리스테노시스 레이트가 상당히 높아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가 DES하고 BMS가 리스테노시스 레이트가 차이가 없는 걸로 리포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라프트하고 네이티브 베스를 비교한 연구가 있냐? 내추럴 코스를 본 건 아니고 레지스트리 데이터인데 보시면 캐비지 후에 1년, 5년, 10년, 10년 이상인데 대부분이 네이티브 베스를 인터벤션 했고 SVG 인터벤션은 한 30%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여전히 네이티브 베슬 오프닝을 더 선호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SVG가 이벤트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비교해 봤더니 10년째 팔로우를 해봤더니 메이스가 확실하게 드노보 네이티브 베슬 PCI가 이벤트 레이트가 작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티브 베슬 PCI가 선호되는데 지금까지 랜덤 연구가 없습니다. 진행 중인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프록토 RCA라는 연구인데 이 결과가 나오면 아마 그 결론이 날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다 레지스트 데이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가이드라인에서는 그래프트 PCI보다는 네이티브 PCI가 좀 더 선호된다라고 2A 클래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SVG 페일러가 주로 어떤 식으로 오냐 하면 한 달 내는 당연히 스룸부스나 테크니컬 페일러이기 때문에 페리프로시저럴 엔티플레이트리트가 중요하겠고요. 1년 사이에는 인티말 하이퍼플라자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리피드 컨트롤이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추럴 코스인데 1년까지는 네오 인티마가 주로 생기고 1년 이후에는 아스러스크로시스가 생기면서 토탈 오클루전까지 진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리피드 컨트롤 포함한 리스크 팩터 컨트롤이 정말 중요하고 보시면 대부분에서 SVG PCI보다는 네이티브 베슬 PCI를 선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하고 첫 번째 퇴원하기 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카드적 샤익인 경우에는 PCI를 먼저 선호하게 되고, PCI가 하더라도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나스모시스 사이트 럽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벌룬이나 스텐트 하실 때 주의를 가지고 해야 되겠고, 리두 캐비지는 이스케미가 너무 심한 경우에, LAD 플러그 안 좋은 경우에 한번 리두 캐비지를 해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도 하트팀이 나옵니다. 여러 전문가들을 모아서 뚫을 수 있는지 위험 리스크 이런 걸 따져가면서 PCI나 캐비지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SVG가 약간 진행해서 30에서 60% 정도를 PCI 하면 어떻겠냐? 왜냐하면 SVG는 진행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미리 해볼 수 있지 않냐는 개념 하에서 랜덤 연구가 2개 됐습니다. N수가 작죠. 파크리 작셀하고 메디케이션을 비교했는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퍼센티지를 보면 DES가 약간 좋은 걸로 봐서는 아마 N수를 조금 더 모으면 이 2개를 메타 아날리시스 한 거는 DES가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연구에서는 차이가 없는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인터미디어트 리전 30에서 60% 정도의 병변은 약물 치료가 우선된다. 하지만 벨레티2에서 보면 LDL이 낮은 사람에서도 진행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좀 더 스트릭트한 리피드 컨트롤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1년 이후에 그럼 레이트 SVG 페일리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뚫을 건지, 타겟 배수를 어떻게 설정할 건지, 모델리티는 뭘로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SVG 인터벤션을 할 거면 결국 문제되는 것이 어큐트 스테이지는 디지털 엠볼리제이션과 놀리플로 피나민이기 때문에 필터 디바이스는 클래스 1으로 레커멘데이션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쓰시고, 그리고 랜덤 연구에서 보면 베이조 다일레이터가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프로틴 2B3A는 사망률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권장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엑사밀 레이저가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미국에서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디지털 엠볼리제이션을 줄인다는 리포트가 있었고요. 가능하면 프리볼론 하지 말고 다이렉트 스탠팅하고 오버사이징도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약간의 언더사이징이 디지털 엠볼리제이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SVG 페일리어가 왔을 때 SVG의 컴플렉시티나 네이티브 베슬의 컴플렉스를 따져서 네이티브 베슬 PCI 할지 SVG PCI 할지를 결정하라고 되어 있고, 리두 캐비지는 리마가 LAD가 리인터벤션이 필요한데 리마가 페이턴트 하면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SVG PCI는 노리플로피나미넌이 3.4에서 18.5 꽤 높죠. 이게 있으면 MI 리스크가 4배 올라가고 사망률도 한 4배 정도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리플로피나미넌을 예방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터나 베이조 다일레이터 혹은 엑사이머 레이저 스탠팅 테크닉도 주의 깊게 셀렉션해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SVG에서 스텐트 종류에 따라서 아웃컴의 차이가 있냐? 결과는 다양합니다. 차이가 10개 연구 중에서 6개는 좋다고 되어 있고 DES가 좋다고 되어 있고 4개는 차이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가장 큰 연구 결과를 보면 600명 정도 등록한 2가지 연구에서는 DES나 BMS가 차이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SVG는 리스테노시스 레이트나 이벤트 레이트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DES의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BMS가 어벨레블 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선택은 DES로 될 거로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케이스 리뷰하겠습니다. 10년 전에 98년도에 캐비지 했고, 그리고 10년째 2008년도 안주입니다. 여기 보시면 모식도를 보시면 RCA 토탈이었고 SVG가 여기 있어. 시그니피컨트 스테노시스 있고 림마2 LAD는 페이턴트 했고 나머지 SVG는 10년째 다 괜찮았습니다. 이걸 시술을 할지 아니면 SVG를 시술할지 결정해야 되는데 심플 리전이죠. 이런 심플 리전은 만나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간단하게 탁수스 넣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2달 뒤에 보시면 어쨌든 SVG 인터벤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리프로피나민은 신경 써야 되고 리스테노시스 신경 써야 됩니다. 이 환자분은 다행히 10년이 지난 SVG였지만 그런 이벤트는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2달 만에 인센트 포션이 자라고 디스탈 엣지에 아스트로스크를 진행하고
어나스모시스 사이트 이쪽에 사실은 시술할 때 데미지가 간 부분이 아닌데 저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거 정말 SVG는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되겠구나 신경 써서 차라리 RCA CT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분은 여기 스텐트 또 놓고 또 하고 2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를 보면 어세러레이트 아세로스크로시스 특히 SVG에서 리피드 컨트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가이드라인에서도 하이 인텐시티 스타틴을 레커멘데이션 하고 있습니다. 다른 케이스입니다. 13년 된 SVG고 여기 어나스모시스 사이트하고 네이티브 베슬 인발브한 리전이 있었습니다. RCA 토탈이고 이때는 제가 CTO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LA2 림마는 괜찮았거든요. 에피카들 채널이 있었고 문헌상에 보면 KBG 후에 PCI 네이티브 베슬의 CTO 퍼센티지는 90%까지 올라가는. 왜냐하면 컴페티션 때문에 네이티브 베슬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서 KBG 하기 전에 CTO였는지 KBG 되고 CTO인지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KBG 후에 CTO가 되면 인터벤션 하기가 좀 더 용이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네이티브 베슬이 한 90% 정도는 CTO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당연히 프라이머리 레트로그레이드 해서 수호3로 에피카드 채널을 따라갔습니다. 쟤는 워낙 그 상향 평준화돼서 레트로그레이드는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죠. T 반주 했습니다. 네이티브 베슬을 보이고 근데 와이어를 넣었는데 XT를 넣었는데 와이어가 SVG로 올라갑니다. 그때 갑자기 환자가 하트레이트가 떨어지면서 혈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어쨌든 페이스메이커 넣고 SVG로 인필드 X 넣고 인테그레이드 와이어를 넣었습니다. 넣고 그라프트를 본론했습니다. 아나스모시스 때 본론하고 나서는 환자가 스테이블해지고 브레디카디오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안전을 찍어봤더니 디스탈 플로 보이고 드노보 베슬, 네이티브 베슬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여기 스텐트, 아나스모시스 사이트 스텐트를 하고 끝낼 건가? 네이티브 베슬을 뚫을 건가? 처음 목적이 RCA CTO였기 때문에 롱텀을 생각하면 RCA CTO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었고 SVG를 뚫어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 디지털 플로우를 개런티할 수 있고 컨트롤 아트럴 인젝션 통해서 좀 더 클리어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론하는 게 사실은 제 생각에는 굉장히 굿 초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가야 서드 와이어로 어드밴스 시켰고 그 다음부터는 루틴대로 했습니다. 마이크로 카테터 따라가고 이게 스탬프가 짧기 때문에 얼라이먼트 맞추기는 쉽지 않았지만 여기 칼슘이 보입니다. 그래서 CTO 할 때 칼슘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가이던스가 되는데 가야 서드로 이렇게 롱 리전은 사실은 리버스 카트를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숏 세그먼트 CTO고 프락시멀 캡에 근처에 있었고 가이딩이 지금 3개나 들어갔습니다. SVG 가이딩 들어갔고 레프트 라디알로 RCA 가이딩 들어가고 레프트 가이딩 3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내자는 생각이 들었고 와이어 컨트롤 아트를 집어넣고 나서는 센터 3개 넣고 환자분은 지금도 잘 지내고 계십니다. 스텐트가 워낙 퍼포먼스가 좋기 때문에 네이티브 베슬 PCI가 제 생각에는 첫 번째로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SVG는 여전히 아주 흔하게 사용되고 있고 하지만 SVG 페일러 레이트는 1년에 20%, 10년에 50%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병원 KBG 데이터를 보니까 그래도 5년째 5%, TVL 레이트 10년째 10% 정도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SVG도 괜찮은 사람들은 꽤 괜찮고 리스크 팩터 컨트롤이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최근에 저희 병원 데이터 만들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엔티플레이트 사용하고 리피드 로링 에이전트는 적극적으로 리스크 팩터 컨트롤이 정말 필요하겠습니다. SVG PCI는 챌린징합니다. 절대로 만만히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잘 돼도 리스테노시스나 주변의 엣지 리스테노시스 혹은 어세러레이트 아세로스크로시스 때문에 디지즈 프로그레션 하기 때문에 절대로 눈으로 보기에 잘 됐다 해서 만족하면 안 되고 어그레시브한 메디케이션 컨트롤이 필요할 거라 생각됩니다.
네이티브 베슬 PCI는 테크니컬리 가능하다면 먼저 선호되고요. CTO는 한 90%까지 만날 수 있으니까 CTO 테크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환자분한테 베네핏을 줄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한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연자는 유철은 교수님이십니다. 네, 순서 바뀌었습니다. 예, 예. 고대 안암병원 유철은 교수님께서 타비인 타비의 주제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한테 주신 타이틀은 타비인 타비의 베스트 스트래티지에 대한 내용을 주셨고요. 잠깐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CMS 데이터죠. 미국 데이터고 보시면 한 13만 명 중에 약 617명, 한 0.46% 정도의 그런 레이트를 갖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균 미디언 타임이 154일이고 보면 30데이 프로시저럴 아웃컴 보면 모탈리티 6.0%, 스트로크 2.8%, 페이스메이커 4.2% 정도로 이렇게 레포트하고 있는데 타바 익스플란트랑 비교한 걸 보면 30데이 모탈리티가 타바 익스플란트가 12.3%, 그다음에 30데이 메이스가 한 거의 3배 가까이 타바 익스플란트가 높고 근데 완이어 모탈리티는 거의 비슷하다. 해석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쪽으로 가는 환자들은 서지컬 인디케이션이 되는 환자들이고 이쪽으로 되는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팩터가 완이어 모탈리티에 결국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근데 어쨌든 타바 익스플란트보다는 이미디어트 성적이 좋다. 그래서 치료를 고려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시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탑인 사브는 뭐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이제 탑인 타브도 볼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초창기에 넣었던 타비 밸브들이 이제 페일리어가 오기 시작해서 그 레이트가 늘어가는 것 같은데요. 저희 데이터 한번 좀 잠깐 2012년부터 2024년 데이터인데 이거 아름아름 모아가지고 제가 한번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보면 저희도 비슷하게 한 10,000 케이스 정도에서 한 41 케이스 정도, 한 0.4% 정도의 프로시저를 레이터를 보이고 있고요. 그 중에 플랜드가 27명, 약 65%, 베일아웃이 34%죠. 아직까지 우리한테는 그렇게 미국에서 보이는 그런 타비 밸브 페일리어가 이제 조금씩 이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다. 주로 많은 타입이 밸룬 익스펜더블 밸브에 셀프를 넣은 경우, 셀프에서 밸룬 익스펜더를 넣은 경우가 대부분의 컨비네이션 조합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런 사항들은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따져봤을 때는 리즈너블한 컨비네이션이다라는 거죠. 배워야 될 버케브러리가 이제 네오스커트라는 거고 이게 뭐냐? 그다음에 리플렛 오버행이라는 거 이게 뭐냐? 인덱스 THB 익스펜션에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탑인 탑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네오스커트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기존 인덱스 THV 밸브의 리플렛이 결국은 이렇게 원통형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 원통을 우리 이 아우틱 루트에 새로이 만든다는 거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밸브의 타입 사이즈 중요하고 두 번째 밸브의 타입 앤 사이즈 중요하고 두 번째 밸브를 임플란테이션 뎁스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또 중요한 이 그래프트 지오메트리를 결정짓는 요소가 될 겁니다. 네오스커트는 이렇게 밸브에 따라 가지고 다양하게 형성이 될 수 있죠. 물론 세컨 밸브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이런 다양한 밸브에 따라서 셀프 익스펜드 밸브가 당연히 수프라이뉼라 타입이 당연히 네오스커트가 길게 새로이 형성이 될 거고요. 펑셔널 네오스커트라는 개념은 이제 기존 첫 번째 밸브를 깊이 넣을수록 네오스커트의 펑셔널 랭스는 이렇게 짧아질 거고 쉘로하게 들어갈수록 길어질 거다. 이런 거가 주위에 있는 아나토미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하게는 코로너리 옵스트럭션 리스크,
그다음에 퓨처 코로너리 어세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보면 셀프 익스펜딩 밸브에 밸론 익스펜더를 넣을 때 이제 이게 로어 임플란테이션, 그러니까는 이게 노드 4의 아웃플로우를 맞춘다는 개념인데 이렇게 했을 때 한 16mm 정도의 그 네오스커트인데 이거를 높이 가져가게 되면은 노드 6까지 가져가게 되면 약 24mm 정도의 네오스커트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 7.6mm 정도의 네오스커트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세컨 밸브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네오스커트의 랭스가 길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더 큰 밸브에서도 더 큰 정도의 네오스커트와 그 차이는 이 정도 거의 비슷한 정도의 차이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오버행이라는 것은 이런 개념인 거죠. 낮게 집어넣으면 기존 첫 번째 밸브가 그 위에서 마치 천막처럼 이렇게 펄럭인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깊게 가져갈수록 그 오버행 이펙트는 점점 적어질 거다. 이게 리거지테이션이면은 그런 이펙트가 적을 텐데 만약에 기존 밸브가 스테노틱한 페일리어 모드를 가졌다고 그러면 이렇게 낮게 가져갔을 때는 기존 밸브가 헤모다이나믹한 문제를 유발할 거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 둬야 될 텐데 리거지턴트한 밸브에다가 이렇게 낮게 임플란테이션을 한다 하더라도 이 오버행 이펙트가 어떤 헤모다이내믹한 결과를 끼칠지 롱텀하게 그리고 플로우 다이나믹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수집돼야 이 오버행 이펙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중에 우리가 레커멘데이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나머지는 THV 밸브를 에볼루트인 에볼루트를 했을 때는 그 프레임 익스펜션에 대한 영향이 별로 없는데 에볼루트 사피엔 인 에볼루트 했을 경우에는 사피엔 밸브의 레디얼 포스로 인해서 기존 웨이스트가 더 넓어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거죠. 이런 거가 어떤 PPM 이슈라든지 이런 게 걸려 있는 환자들한테는 분명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하이 임플란트를 했을 때는 라저 오리피스를 우리가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에 코로나리 옵스트럭션이나 퓨처 코로나리 어세스의 디피컬티가 생길 거고 디슬라칭 이게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제 낮게 가져가면 포지셔닝을 우리가 하기가 되게 쉽죠. 왜냐하면 밑에 엣지에 맞추면 되니까. 대신 이제 오리피스는 적을 거고 리플렛 오버행잉 이펙트는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런 거가 향후 미칠 영향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피엔 밸브를 에볼루트 밸브에 넣는 거를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낮게 점점 높게 가져갔을 때 네오스커트 하이트가 점점 늘어나고 오버행 이펙트는 점점 줄어들고 그다음에 조금 높게 웨이스트에 가서 불어주게 되면 기존 밸브 익스펜션을 더 가져올 수 있다. 뭐 이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지셔닝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는 결국은 코로나리 옵스트럭션 리스크가 있냐 없냐, 퓨처 코로나리 어세스를 해야 될 니드가 있냐 없냐, 또 리플렛 오버행을 우리가 어디까지 용인할 거냐라는 거를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요소일 것 같습니다. 코로나리 옵스트럭션 리스크는 뭐 여러 가지 팩터에 의해서 생기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이렇게 사이너스 시퀘스트레이션이 되는 거죠. SD 정션 여기다 원통을 하나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SD 정션이 이렇게 오블리터레이션 돼 보시면 사이너스 시퀘스트레이션 요거이 코로나리 옵스트럭션이 되는 거죠. 큰 아웃트릭 루트가 크고 넓고 뭐 STJ가 되게 길고 이러면은 사실은 멀러도 상관이 없는데 작은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나토미 기존 밸브에 있는 아나토미와 기존 아웃트릭 루트의 아나토미를 잘 살펴서 프로시저를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죠. 이걸 리스크 플레인이라고 그러는데 기존 밸브 네오스커트 끝쪽 이 플레인이 코로나리 오스틴보다 만약에 낮다라고 그러면 막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따질 게 요 스페이스, 그러니까는 VTA 이 스페이스가 충분히 크면 가능한데 그것조차도 작게 되면 저 리스크 플레인이 코로나리 옵스트럭션을 넘어서는데 그 밸브 넣는 순간 시퀘스트레이션이 오면서 코로나리 옵스트럭션이 생길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탑인 탑이가 언피서블 할 거고 서저리로 넘어가든 아니면 또 하나의 방법은 바실리카를 하고 스노클링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쉽지 않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탑인 할 때 CT 어널라이시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기존 밸브의 타입 사이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페일리어 모드, 리거지턴트냐 스테노틱한 거냐, 그럼 임플란트 뎁스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THB 익스펜션이 필요하냐, 뭐 이런, 그다음에 코로나리 옵스트럭션 따질 때 커미셔널 얼라이먼트, 그다음에 이런 VTC, VTSGA 디스턴스, 코로나리 옵스트럼의 포지션, 네오스코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따지고 고려해서 두 가지 포인트를 코로나리 옵스트럭션 리스크, 퓨처 코로나리 오세스를 따져야 되는 거죠. 물론 PPM 이슈도 같이 따져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보면 이렇게 네오스커트 하이트는 밸브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많게는 2배 차이가 나고, 퓨처 코로너리 어세스를 위해서는 리스크 플레인이 적어도 코로너리 나중에 그 오스티어보다 이제 낮게, 그래서 가장 낮은 포인트의 어세서블 셀이 또 어떨 거냐가 퓨처 코로너리 어세스 중요할 거고, 뭐 이런 조합은 저는 별로 이제 바람직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밸브인 밸브를 에볼루트 인 에볼루트를 했을 때는 이 셀끼리 얼라이먼트가 또 퓨처 코로너리 어세스에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얼라이먼트가 안 맞아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퓨처 코로너리 어세스는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케이스 하나, 인터레스팅한 케이스 하나 보여드리고 제 얘기 마칠까 합니다. 되게 인터레스팅한 케이스죠. 이 환자는 베시에스 디지즈로 AR로 처음에 왔고요. 이게 3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술을 받았는데 미케니컬 밸브 페일리어 왔죠. 베시에스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사이콜 포스파마이드 쓰면서 호모그래프트 티슈 밸브로 조직 판막으로 수술 받았던 두 번째 수술 받았던 환자인데, 밸브 페일리어가 AS로 왔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환자는 처음 이제 탑인 사브를 시술받았던 환자고요. 딱 10년 지나서 환자가 베리 CV AS로 다시 내원했습니다. 그래서 30대 초반, 40대 초반에 그렇게 베리 CV AS로 왔고, 이때가 53세. 그래서 AVA가 0.49, 민 프레저 그레이던트가 54, 베리 CV였죠. 보시는 것처럼 밸브가 거의 안 열립니다. 그래서 환자는 2번 수술을 받았던 적이 있고, 그래서 서전들하고 상의했을 때도 세 번째 레도 수술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고, 서지컬 리스크는 굉장히 높은 환자에서 이 환자한테 타비를 계획을 했죠. CT를 보시면 조금 심란합니다. 이게 전체 호모그래프트를 갈긴 했지만 이게 어센딩 아울타 부분에 칼시피케이션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 있고, 다행스러운 거는 이 환자가 벤탈로피를 받으면서 코로너리를 위쪽으로 갖다 붙여서 여기가 작긴 하지만 코로너리 옵스트럭션 리스크는 없는 환자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은 타비에 할 때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환자인데, 걱정은 두 번째는 이제 이때 26mm 밸브가 들어갔는데 이 환자가 아직 50대고 밸브를 만약에 컨비네이션을 사피엔 했을 때는 PPM 이슈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수프라이눌라 타입인 에볼루트로 계획을 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요 칼슘 버블이 있는데 얘가 걸리면서 이거를 건드려서 이 디스탈 엠볼라이제이션 리스크가 되게 높을 거다라는 이런 컨선을 가졌던 환자여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할 때 뭐에 프리오리티를 둘 거냐 그러면, 그래서 저는 일단은 PPM 이슈는 없게 하겠다라는 거에 프리오리티를 두고, 이 부분은 일단 세레브럴 프로텍션 디바이스를 해서 디지털 엠볼라이제이션 이슈는 부분적으로나마 해결하겠다라는 이런 플랜을 갖고 이 환자는 했죠. 하기 전에 이렇게 3D 어나토미컬 뷰를 저는 보통 해서 직관적인 어떤 컨셉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코로나리 오스는 상당히 높이 있어서 옵스트럭션 리스크는 거의 없고, 근데 칼슘이 어센딩 아울타에 굉장히 많이 있고, 아까 봤던 칼슘 버블이 또 밸브의 엣지 쪽에 걸릴 위험이 높아서 디스탈 엠볼라이제이션 리스크가 상당히 높고 스트로크 리스크가 상당히 높겠다라고 하는 이런 직관적인 플랜을 또 가져서 그전 플랜을 그대로 결정해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세레브럴 프로텍션을 이제 센티넬 디바이스 우리가 가용한 이 디바이스를 써서 프로텍션을 하고, 에볼루트 프로 26mm를
타브인 타브인 사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지두얼 프라디그라던트가 좀 올라가면 이 환자 젊은 환자고 이제 PPM이 생기면 분명히 이제 하펠리어나 이런 증세가 있을 거기 때문에 높으면 밸브 프랙처를 가져가겠다. 이제 컴퍼니에 물어보니까 이게 밸브 프랙처가 용이하지 않긴 한다고 하는데 가능은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만 2번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주위 조직이 다 파이브리틱 체인지가 와 있을 거고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일단은 들어갔는데 밸브 디플로이먼트는 뭐 일단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기존 밸브를 랜드마크로 해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AS는 프리디를 충분히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탑인 탑이에서 밸브 포지셔닝이랑 뭐 이런 부분들이 거의 용이하게 되니까 그래서 밑에 이제 기존 밸브의 디지털 엣지에 맞춰서 에볼루트 밸브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했고 AS 컴포넌트였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이제 앙팡 수비를 보통 찍어가지고 밸브 익스펜션 정도 또는 익센트리시티를 이렇게 따져보고 보시는 것처럼 앙팡 수비에서 밸브가 잘 익스펜션 돼 있고 익센트리시티도 괜찮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환자에서 밸브 프랙처까지 가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레지듀얼 프레저 그레디언트가 굉장히 낮았죠. 그래서 4 정도였는데 그래서 더 프랙처를 해서 더 벌려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다가 4 정도 오케이 이 정도에서 보겠다라고 해서 멈췄고 이렇게 머티리얼들이 나왔습니다. 탑이 자체로는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지만 스트로크 레이트가 1.8% 정도니까 억셉터블한 정도인데 이 환자는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아까 보셨던 것처럼 다른 이슈로 센티넬을 썼고요. 이렇게 머티리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결국은 레도 타브 익스플란트가 페일드 타비 환자들한테서 점점 늘어나고 있고 미국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저희 나라도 이제 그 시기까지 거의 도래했다고 보여지고요. 이 프로시저가 이제 좀 우리가 익숙해져야 될 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 밸브의 디자인, 뎁스 그다음에 이가 영향을 미칠 거고 탑인 탑을 어떤 식으로 컨비네이션 할 거가 중요할 것 같고요. CT 굉장히 중요하죠. 플래닝. 그래서 테일러드 어프로치 투 레도 타바 이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선생님들이 잘 프로시저를 플래닝을 짜는 게 성공적인 탑인 탑의 중요한 팩터일 거라는 생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철원 교수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연자는 이한철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부산대학교 병원의 이한철 교수님께서 에올틱 다이섹션의 테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부산대학에서 일하고 있는 이한철입니다. 에오틱 다이섹션 환자들 이제 말퍼퓨전 생기면 시술을 해야 되는데 주로 정내 위주로 쭉 말씀드리고 저희 데이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3가지 방법, 스텐트 그래프트를 넣든지 스텐팅을 각각의 혈관을 찾아서 하나씩 넣든지 아니면 혈관을 이 인티마 티어를 찢어주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74세의 남자 환자고 흉통으로 오고 고혈압 있고 혈압이 200 가까이 오로 다이섹 스탠포 타입 2인데 CT를 보시면 인티마 티어가 에오티 같이 서브클레비안 아트리 밑에 이렇게 찢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트루루멘이 조금 콜랩스는 되어 있지만 요거는 리액티브하게 보통 이렇게 차니까 많이 콜랩스는 되어 있어도 그런 대로 플로우 유지되기 때문에 어쨌든 뭐 가능하면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하려고 합니다. 메디컬 트리트먼트 하려고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거는 라이트는 이미 쓸 수가 없고 레프트 쪽에 트루루멘이기 때문에 시술이 가능하겠다는 거는 봤었고요. 근데 슬금슬금 크레아티닌이 올라가니까 이제 더 기다릴 수가 없어서 스텐그래프트는 가능하면 안 하려고 이제 라이트 리나 스텐팅을 했습니다. 이쪽에 보면 에오토그래피 레프트로 들어시고 보면 여기 스턴트가 딱 잘려 있죠. 그 보면은 요거는 그냥 커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이딩 넣으면 바로 이래 쑥 다이나믹이기 때문에 열리거든요. 이렇게 가이딩을 쭉 집어넣으면 자기 길들이 보입니다. 와이어를 하나씩 살짝 집어넣고 가능하면 와이어는 로우폴로 원해야지 나중에 이제 리날 파렌카임을 찌르는 일이 적고 찔러도 브리딩이 적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능하면 스텐트는 많이 빼가지고 내가 이렇게 빼도 될까 싶을 정도로 빼셔도 결코 이게 길지 않습니다. 이게 맞다 싶으면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길게 브릿지로 만드는 스텐팅을 하고 보고 꼭 봐야 될 게 이제 파렌카임에서 브리딩 있는가 꼭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리나 스텐팅하고 이제 좋아졌겠지 하고 이제 지냈는데 5일 되니까 혈압 막 올라가고 환자분 다리가 아프다고 펄스도 안 만져지고 이런 경우들 가끔 만날 수 있습니다. CT 다시 찍어보면 인티마 티어는 그대로 있는데 이제 미더 쪽에 보면 완전히 콜랩스가 돼버려서 이제 다리 쪽으로 피가 안 가니까 이런 일이 완전히 콜랩스, 인프라리널로 콜랩스가 돼버렸거든요. 다 들어붙어 버렸거든요. 요게 폴스고 얘가 다행히도 레프트 쪽에 이렇게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인트라뮤럴 헤마토마 좀 차 있고 이제 이런 경우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스텐그래프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가 된 거죠.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CT에서는 이렇게 보여도 실은 전부 다 폴스루멘이고 요거 왼쪽 하나만 트루루멘입니다. 그럼 펑치에서 저희들은 롱시스를 쓰는데 롱시스를 써서 이제 쭉 안쪽으로 찍어보면 일단은 리날 아트리가 보이면 이건 트루루멘입니다. 근데 이게 트루라고 생각해도 폴스인 경우 많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되고 롱시스로 쭉 안쪽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토그래피 찍으면은 이렇게 달색 찢어진 거 왕창 보이고 밑에도 말퍼퓨전 정도를 보기 위해서 이런 보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밑에가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지금 이런 경우들 이제 급하니까 버테블 아트리가 얼마나 큰가 보려면 찍어보면 이 커지요. 이 굉장히 크면 MRI 안 찍었지만 일렉티브는 저희도 MRI 찍는데 크니까 요 레프트 서브클레비아는 절대로 세크리파이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이쪽으로 넣어놓고 이렇게 찍는데 가능하면 제가 레코멘데이션인데 이게 너무 적게 붙이려고 하다가는 차라리 서브클레비아 막는 게 낫지 적게 붙이려고 하다가는 미끄러지게 되면 더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보다 스텐그래프트 안 올라갈 것 같지만 이것도 커튼 여듯이 쭉 밀면 그냥 무조건 올라갑니다. 이게 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스텐그래프트 넣고 서브클레비안을 안 가리려고 한 3분의 2만 가려야지 했는데 그게 그 뜻대로는 잘 안 됩니다. 하고 나면 이제 다 가렸죠. 다 가렸지만 엔도리가 없으니까 이제 만족을 했고 여기는 플로우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버테블러로 돌아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이 타이밍이 늦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세이브를 해야 되고 다이색의 경우는 커버되고 나면 엔도릭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아주 과감하게 뭐 그래프트를 넣든지 베어메탈을 넣어서 이렇게 침리를 해버리면 뒤에 마음이 아주 편안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때부터가 이제 그 시술이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다이나믹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혈류가 완전히 변했을 겁니다. 그럼 어디가 막혔는지 하나하나 찾아야 돼요. 찍어보면 실리악 괜찮고 SMA 괜찮고 리나 괜찮고 이 문제는 이제 콤먼 일리악 이쪽이 본래는 폴스루멘이 도미넌트한 데라서 이제 트루루멘 열어주니까 다시 막힌 거죠. 그럼 하나하나 이제 카테터로 해서 하나하나 찾아가면 이것도 그냥 밀면 다 열립니다. 그러니까 다 열고 셀프 익스펜더블 넣어주고 이래서 하면 이제 플로우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만 하면 할 수 있는 프로시저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이렇게 요분 뭐 상당히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좀 있거든요. 이제 이 환자의 경우는 39세 남자인데 이 실리악 트렁크가 안 보이고 실리악 트렁크는 막혀도 90% 코라테레 SMA에서 가는 거로 동물 실험으로 증명이 돼 있거든. 사람한테도 그렇고요. 벌룬으로 막아보면은 그런데 이 사람은 리버가 시링크되고 LFT가 올라가니까 이거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SMA 트루포스 같이 가는 거 이거는 대부분 경우 제가 테스트 다 해봤는데 카테터 넣어가지고 이거 프레스 메저링 해보면 차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건 안 건드리셔도 되고 요 레프트 리날도 이제 안 좋고요. 안색이 이스케미아 그 보면 실리악 트렁크 완전히 다 막혔고 SMA는 괜찮고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처음 들어가서 찍으면 조금 헷갈리는데 흥분하지 말고 그냥 차분하게 자세히 보다 보면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실리악 트렁크 보이고 여기 실리악 보이죠. 실리악. 요게 오늘 일단 리날 아트리부터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게 넣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SMA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이렇게 찾아가면 리버 쪽에 좋아지고 이 환자도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요건 스텐팅만 해서 해결하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환자들이 내중에 어떻게 변하는지 뒤에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외과 선생님이 이제 수술하고 난 뒤에 멘탈이 이상하다고 연락해서 한번 찍어봐달라 해서 들어가 보면 이 수술했죠. 헤미아치하고 난 뒤에 이런 경우들도 다이색인데 헤미아치하고 해서 들어가 보면
이 캐로티드 찍어 보면 캐로티드가 이렇게 콜랩스 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이제 얼른 그 셔틀시스 써가지고 여기에 셀프 익스펜더블 스텐트 넣으면 혈류 좋아지고 환자분 괜찮아지셨고요. 그 여러 군데 말퍼퓨전이 생길 수 있으니까 늘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 환자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제주도에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갔다가 연락받고 다시 비행기 타고 돌아와서 한 케이스인데 내리 착륙하자마자 앉았다고 해가지고 나이가 젊어가지고 안 갈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디스탈 에어타 코먼 일리아가트리가 다 막혔더라고. 고생도 제일 많이 한 케이스라서 이 보니까 이게 에어타가 이래 다 찢어졌어요. 찢어지고 콜랩스 돼가지고 이래 완전히 트루가 콜랩스가 이게 어디가 트루인지도 이 트루가 아예 그냥 다 막혀버렸어. 다 막혀 이게 트루거든요. 근데 보스 페모라트리가 전부 폴스예요. 이게 전부 폴스니까 들어갈 데가 없는 거죠. 이게 아예 들어갈 데가 없고 그래서 이 환자는 조금 고민스럽더라고. 일단은 그래도 스텐그래프트 하는 게 제일 나이가 젊어서 리모델링에 좋으니까 해보자고 일단 펑치 해봤어요. 운이 좋으면 트루로 가지 않겠나요? 아니더라고요. 전부 다 폴스로. 와이어 넣으면 보죠. 폴스니까 스타시스 생기고 레프트도 한번 보시면 뭐 되는 게 없더라고요. 이게 뭐 레프트도 잘 들어가네 했는데 보니까 포스루멘이니까 이 와이어가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고 레프트 브레키알 펑치하고 위에서 들어가면 무조건 트루니까 찍어 보니까 이제 뭐 안에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죠. 이렇게 돼 있었고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제 거꾸로 그냥 브레키알로 이제 밀어내리는 겁니다. 이때는 포스에 하나 넣은 거 잘못 들어간 거 있고. 그래서 요를 쭉쭉쭉 하니까 이제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스텐트 다시 이때는 튼튼한 거네요. 볼로닉스 밴드볼로 넣고 반대쪽은 또 찾아가지고 이게 안 보니까 또 반대쪽도 그 밀면 무조건 이게 스테노시스가 CT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밀면 다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해서 넣고 나면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는 안에는 엉망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되면 이제 uncomplicated type B aortic dissection이 된 거니까 최소한 다리는 괜찮고 다 괜찮아서 지금도 잘 지내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분들의 데이터는 뒤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정 안 되는 경우들을 이렇게 뭐 셉탈 리들로 해가지고 펑치해서 이렇게 페니스트레이션 하는데 이거 롱텀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는 거의 행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합니다. 저희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그 데이터를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되시는지. 보니까 이게 시술을 했을 때 27명을 했는데 테바만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테바를 해도 드로포스가 막 엇갈리기 때문에 결국은 혈관을 찾아서 실렉티브 스텐팅을 하는 그 콤바인디드 프로시저 여러 개를 섞어서 하는 게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스텐팅만 하는 거는 가끔 있고요. 초창기 때는 제너럴로 하다 보면 지금은 거의 100% 하고 시술이 이게 100% 성공률이라는 건 되게 생각보다 안 어렵다는 겁니다. 이성환 선생님 옛날에 강의하실 때 진짜 쉽다고 하던데 쉽습니다. 쉽고요 해보면 그래서 그 이노스퍼 모탈리티 보면 좋고 저희들이 한 4.3년 정도 팔로업을 했었고 보니까 뭐 데스 H 투석하는 경우는 좀 생깁니다. 리나 손상이 생겨가지고 리인터벤션 레이트도 굉장히 낮고 데이터 좋습니다. 이거 수술해서는 이게 브랜치 아트리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퍼퓨전은 꼭 우리 그 인터벤셔니스트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서바이벌 커브 거리 보니까 괜찮았었고 저는 이런 거 잘 못해가지고 안 했는데 그 피어 리뷰 하시는 분이 참 고마운데 데이터 가지고 있으면 왜 에어타 사이즈는 안 재냐고 이래서 굉장히 귀찮아하면서 제가 쟀습니다. 이래 에어리어하고 이런 것들을 다른 논문 보고 이제 재봤죠. 재봤더니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저도 교훈을 좀 얻었고요. 테바를 한 그룹이 뭐 알다시피 리모델링이 실렉티브 스텐팅 그룹보다 에어리어로 보면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테바 다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에오타의 그 퍼스루멘 다이미터 체인지도 이거는 네거티브인데 이건 포지티브잖아요. 통계적으로 다 차이가 이 스몰 아주 작은 수인데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꼭 해주는 게 좋고 제가 CT를 제가 직접 다 봤으니까 보면서 정말로 테바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다른 데이터 봐도 똑같이 이렇게 나오고 근데 이제 거기서 한번 좀 궁금해가지고 그 같이 넣은 그룹하고 테바하고 세 개를 나눠보면 어떨까 이래 봤더니 같이 넣은 그룹이 리모델링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모양인 거죠.
그러니까 스텐트를 넣게 되면 스텐트에서 그냥 스텐트만 딱 넣으면은 이게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새니까 보수로만은 계속 커지는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처럼. 근데 테바에다가 스텐팅을 하면 테바만 하게 되면 이게 새는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리모델링이 잘 되죠. 근데 스텐팅을 어쩔 수 없이 하긴 했지만 하고 나면 요 세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좀 적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페니스트레이션을 만들어 버린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가능하면 테바만 할 수 있으면 테바하고 어쩔 수 없을 때 실렉티브 스텐팅하고 그래도 어쩔 수 없으면 스텐트만 넣고 이런 스트래티지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제가 필름 보면서 좋은 차 이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는 양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저희 데이터는 괜찮고 마이퍼 퓨전은 시간도 실은 지난주에도 제가 2분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마이퍼 퓨전은 꼭 시술하는 분들이 조금만 긴장하지 않고 천천히 하시면 늘 쉽게 할 수 있는 거니까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고 서전들도 이거 해드리면 되게 좋아하십니다. 수술하기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스텐그래프트, 마이퍼 퓨전은 꼭 그 시술하는 분들이 차분하게 하시면 도움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션의 마지막 연자입니다. PCI 애프터 탑이 with self expandable valve how to approach라는 제목으로 서울성모병원 오기철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목이 안 바뀌었습니다. 그 이제 몇 번 말씀드렸던 그런 케이스들이고 데이터이긴 한데 조금 다시 한번 최근의 데이터도 있고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ortic 스테노시스 있는 환자들이 이제 코로너리 아테리티스가 동반되는 비율이 젊은 환자군에서는 많지는 않지만 많은 군에서는 거의 한 80%까지도 손에 손을 잡고 다니고 사실 탑이 전에 PCI 할 거냐, 탑이 하면서 할 거냐, 한 후에 스테이지드로 할 거냐. 여러 가지 환자의 나이나 어떤 밸브를 쓰고 코로나리 하이시 어떻고 사이너스 발사바 사이즈가 어떤지에 따라서 다양하게 많이 차이가 나고 또 오퍼레이터의 프레퍼런스도 같이 많이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장점 또는 각각을 해야 되는 상황들은 뭐 어느 정도 확고하게 있는 게 사실 처음에 비포 타비에는 이제 뭐 굉장히 컴플렉스한 PCI라면 미리 좀 해놓고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 같은 경우에도 뭐 아니면 ACS로 이제 프레젠테이션 한 경우에도 이제 먼저 탑이 전에 하는 게 좋겠고 그냥 벌룬 익스펜더블을 쓸 거거나 아니면 이제 그냥 좀 환자가 좀 AKI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제 포스트 탑이로 해가지고 이제 컨트라스트 양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그냥 역시 저울의 양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어떤 연구에서는 그냥 크게 차이가 없다. PCR을 먼저 하건 나중에 또는 스테이지 그 동시에 하건 아웃컴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도 보인 바가 있는데 사실 뭐 2년 3년 전에 발표된 액티베이션 연구에서는 오히려 먼저 했더니 PCI before vs staged 또는 뭐 메디컬을 봤을 때는 차이는 에피커스 베이스에는 차이는 없는데 뭔가 이제 확실히 블리딩이 더 먼저 한 군에서 많았다는 것도 보여준 바가 있고요. 사실 요거는 근데 최근에 이제 노션 연구에서는 또 PCI를 하냐 안 하냐 또는 컨서버티브를 455명에서 살펴봤고 굉장히 저희가 지금 타비가 하고 있는 81세 정도의 이제 민 에이지가였었는데 보면은 비포 타비가 한 74%니까 한 4분의 3 정도 되겠죠. 컨커민턴트까지 하면은 거의 다 이제 입원 기간 중간에 이제 한 경우가 되겠는데 PCI를 한 군에서 메이스가 확실히 적게 나타나는 것을 보인 바가 있고 출혈 위험은 별로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이런 진짜 고령의 환자에서 오히려 이제 PCI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보여준 바는 있습니다. 왜 자꾸 이런 고민을 하냐면은 이게 이제 캐비엇 레지스트리 그 한 5, 600명의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레지스트리 데이터고 이번에 TCT에서 발표가 됐는데 이 초록색이 이제 완전히 잘 컴플리트하게 캐뉼라이제이션 된 군, 노란색이 이제 인컴플리트 근처에 가서 쏴서 이제 안지오를 찍은 군, 빨간색이 완전히 실패한 군이 되겠는데 확실히 이제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룬 익스펜더블에 비해서 컴플리트 잘 찍을 수 있는 비율은 낮고 거기다가 이제 에볼루트가 조금 더 낮은 것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다행히 보시면은 한 5%에서 10% 정도만 전혀 못 찍는 경우가 생기는데 사실 이 5%에서 10%가 응급 상황이라면 좀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결국엔 성공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을 또 이제 이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고요. 에볼루트도 이제 최근에 이제 앞으로 이제 에볼루트 FX 등의 이제 좀 신형 디바이스가 나오면은 이런 것들도 다 극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벌룬이랑 셀프 익스펜더블은 확실히 차이가 나고 셀프 익스펜더블 안에서는 에볼루트가 조금 더 어려운 정도지만 이것도 이제 뭐 업그레이드가 될 테고 에큐트 네오나 이제 나비토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수월한 것으로 이제 보여준 바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레프트냐 라이트냐 했을 때
라이트는 그래도 어떻게 노란색으로라도 찍는데 레프트가 더 어려웠던 기억이 많긴 한데 실제 이 캐비앗 레지스트리 데이터 자체에서는 레프트는 거의 페일한 경우가 없고 라이트는 페일하는 경우가 한 5%에서 한 7, 8%까지는 돼서 오히려 이제 라이트가 더 좀 어렵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깨닫게 됐고요. 확실한 거는 이렇게 탑이 이후에 안지오를 해야 되면은 컨트라스트 더 많이 쓰고 다이그노스틱 카테터도 더 많이 써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엔 시간도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뭔가 이제 ACS로 프레젠테이션 할 만한 환자들은 좀 미리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78세 남자 환자분이 숨이 차다고 응급실로 오셨고 예전에 이제 인피리어 MI로 PL 브랜치에서 PCR을 했다는 기록은 있는데 뭐 영상은 보이지는 않고 코일 엠볼라이제이션을 했던 기록도 있고 AFib 있습니다. 에코를 보면은 이제 시비어 ES, Vmax 4.3에 민 프레셔 그레디언트 51, AVA 0.6의 시비어 ES 환자분이고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탑이 직전에 코로나리 안지오그래피를 했고 JL4로 잘 걸려가지고 받고 프록시멀 미드 LAD에 한 50% 정도의 리전이 있었는데 뭐 그렇게 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로 보면은 약간 뒤늦게 보면 심해 보이는 것 같긴 하지만 특별한 건 없고 칼시피케이션은 굉장히 많고 RCA도 스텐트는 어딘가 들어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코일도 되어 있고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타비는 뭐 에볼루트로 문제 없이 다 진행해서 이제 끝난 시점에서 이제 환자분은 잘 퇴원을 하셨고요. 근데 한 3개월 뒤에 다시 숨이 차고 누우면 올솜니아가 있고 식사를 잘 못하신다고 응급실에 왔는데 엔자임이 엘리베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에코를 봤더니 뭐 탑이 밸브 자체에 크게 문제는 없고 에비 펑션도 괜찮으시고 EKG에서 ST 엘리베이션은 없었고 그래서 요 뒤에 이제 안지오를 하게 되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냥 편하게 똑같이 페모럴 어프로치 JR4, JL4로 뭐 잘 걸리진 않았지만 인컴플리트하게지만 이제 찍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잘 정확하게 보이진 않아서 잘 다시 걸어서 보면은 뭐 크게 달라진 거는 없나 싶은데 프록시멀 LAD의 요 조그만 포컬한 리전이 전에보다 좀 더 심해진 것이 발견이 되었고 이제 오프렌치 JL4니까 뭐 당연히 뭐 특별하게 칼시피케이션이 이쪽에는 심하진 않고 이제 시도합니다. 6프렌치 JL4 가이딩 카테터로 시도하고 마찬가지로 그냥 쉽게 걸려서 벌룬하고 스텐트 넣고 해피한 이런 케이스도 있지만 다음 환자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75세 여성분이고 흉통으로 응급실에 와서 시비어 ASO가 있는 환자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에코상에서도 마찬가지로 Vmax 5.3에 68, 0.6 시비어 AS고 마찬가지로 이분은 안지오를 근데 ASO가 심해가지고 처음부터 레디알로 찍게 되고 LAD가 약간 디퓨즈한 리전은 있지만 뭐 심각하게 뭐 PCI를 당장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 그런 이제 리전들이고 타비를 진행합니다. 타비는 이분은 제가 알기로 सब클라비안으로 ASO 때문에 सब클라비안 어프로치를 해가지고 잘 시행했던 환자고요. 보시면은 약간 좀 그 사이너스 발살반은 되게 크고 스텐트 그 뎁스도 괜찮기는 한데 뭔가 걸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심장도 약간 누워 있고 나중에 걸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느낌이 약간 들기도 합니다. 3개월 TT, CT 문제 없었고 6개월 포스트 타비에는 근데 갑자기 응급실에 흉통으로 내원을 하시고 라이트도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쉽진 않은데 그래도 어찌어찌 찍어가지고 괜찮은 거는 확인했고 레프트가 문제인데 레프트 이때 이제 레디알로 접근을 먼저 했었고 스트럿 사이로 이제 가이딩 카테터가 들어가고 하면서 어떻게 다행히 이제 오프렌치로 JL 3.5로 이게 딱 끼워가지고 잘 찍습니다. 찍은 거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 부분이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고상에서 특별하게 다른 문제는 없어가지고 이제 PCR을 해야 되는데 이제 똑같이 레디알로 들어가고 똑같이 JL 3.5 가이딩을 써도 이제 다이그노스틱과 가이딩이 다르다 보니까 쉽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확실하게 이 와이어는 그 테르모 와이어 저희는 이제 아사히 실버웨이 와이어를 쓰는데 이 실버웨이 와이어는 이제 스텐트 안에다가 그 밸브 안에 잘 넣어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이고 하는데 잘 되지 않고 근처에만 가고 요 스트럿을 통과를 해도 이게 그 코로나리 오스와는 떨어져 있습니다. 다이색 더 하면 다이색 생길 것 같고 해서 일단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안 될 때는 뭐 시도를 더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처음에 그 약간 페모랄 또는 이제 뭐 좀 레프트 레디얼 어프로치가 더 좋다고 하는데 이제 페모랄 어프로치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롱시스를 써가지고 확실하게 이제 그 가까이 그 가이딩 카테터가 이 밑에 있는 톨처스티를 극복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다시 시도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가까이까지는 가는데 완전히 이제 캐뉼레이션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플로우가 보이고 어느 정도 해볼 만한 여지가 있겠다라는 이제 상황이 생각이 들게 되고요. 이 정도 보면은 그래서 014 코로나리 와이어로 저거 앞에다 두고 잘 낚시를 해가지고 일단 집어넣습니다. 일단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바로 또 뭘 이 와이어를 이제 LAD로 넣고 하려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익스텐션 카테터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충분히 이제 넣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익스텐션 코로나리 와이어는 이제 레이무스에 들어가 있고 익스텐션 카테터와 하나의 더 코로나리 와이어를 014 와이어를 더 써서 LAD로 넣고 무사히 이제 PCI를 마무리하는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모두 뭔가 그래도 스테미가 아니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시간을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과연 스테미였다면은 그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케이스들이고요. 결국에는 이런 unsuccessful cannulation의 문제가 되는 게 이 에볼루트 같은 경우에 이제 implantation depth, 그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라는 것 자체, 그리고 아우틱 밸브와 사이너스 발살바의 크기 차이 등 여러 가지가 이제 선택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게 되고요. 확실한 거는 이제 이런 수프라애뉼러 밸브가 좀 더 예후가 그 캐뉼레이션 성공률이 확실히 떨어진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얼라인먼트를 이제 PCI 탑이 할 때부터 얼라인먼트를 잘 맞추면은 난 얼라인드 수프라애뉼러보다는 확실하게 이런 레프트나 라이트 코로나리 아테리 캐뉼레이션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을 알려져 있고요. 뭐 얼라인먼트 이 모든 이유는 결국에는 이 밸브 자체의 그런 스커트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26mm까지 이제 높아질 수 있고 그거를 이제 임플란테이션 뎁스까지 생각하면 이제 레프트 코로나리 오스가 요 위치에 오기 때문에 이걸 접근하기 위해서 이제 윗셀들을 공략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035 테루모 와이어 또는 뭐 실버웨이 와이어를 이 밸브 안에다가 집어넣는 게 이제 1번 과제가 되겠고 너무 이제 뭐 레프트 먼저를 생각한다기보다 좀 더 조작하기 쉬운 적힌 라이트부터 먼저 해서 들어가는 게 좋고 퍼펜디큘러 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양쪽에서 밖으로 나가 있는지 아닌지만 확인하면은 거의 한 절반은 성공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그 JL이나 JR이든 마지막에 있는 그 각도를 앵글을 조절할 필요가 있어서 와이어를 넣어놓고 또는 뭐 스티프 와이어를 쓰거나 전에 한번 코멘트 받은 거로는 그냥 플렉스블 그냥 그 플러피 와이어에 그냥 뒤쪽을 살짝 넣어가지고 펴는 것도 이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J가 안 되면 앵글드까지도 써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이제 또 코로나리 가이드 와이어를 통해서 넣고 익스텐션 카테터를 이용해서 이제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뭐 몇 가지 이제 알고리즘들도 있는데 이제 페모랄이나 레프트 레디아를 오히려 써라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이그노스틱 같은 경우에는 적힌으로 웬만큼 해결이 되는데 PCI를 해야 될 경우에는 이제 적힌으로 안 되면은 이카리 카테터와 같이 뭔가 조금 더 이제 앵글이 있는 것들을 사용을 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에 보면은 많은 시비어 AS 환자들 고령의 환자분들 심장이 좀 누워 있는 경우가 많고 아까 두 번째 케이스에서 보여드렸듯이 코로나리 오스는 이제 하늘을 통해서 이제 하늘을 향해서 나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이제 카테터는 그 밸브 때문에 더 이상 못 올라가니까 그 길이를 극복할 만한 카테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빕타비는 또 다른 어나더 문제이긴 하고 사실 진짜 이런 것들을 제가 전에는 그냥 이렇게 사진만 보여드렸는데 이번에 좀 영상 같은 게 있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이 더 젊은 나이에서 한국은 못하지만 타비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액세스가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사버 이후에 밸브 페일리어가 와서 아큐레트 네오로 빕타비를 했던 환자를 CT를 찍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3D로 구현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사람은 아니고 모형 같은 건데 또 재미난 거는 이거를 이제 침리 스텐트까지 해놨는데 그 침리 스텐트로 이 피지션이 카테터를 넣는 거를 카메라를 넣어서 동영상을 찍은 건데 뭐 근데 그냥 이거 사실 뭐 위험하지 않으니까 그냥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테루모 같은 와이어가 그냥 아예 그냥 스텐트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있는 것을 014 같기도 하고요.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지션 자체는 이 비디오를 보지 않고 플로로스코피만 보고 했다는데 사실 쉽지는 않은데 결국에는 뭐 3커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에볼트 같은 경우에는 3커스 뷰와 커스 오버뷰 뷰를 잘 살펴보고 하면은 가능하다곤 하고 요 다음 동영상이 더 좀 약간 기가 막힌데 보시면은 에볼루트 이것도 마찬가지로 밸브인 밸브고 에볼루트를 한 다음에 침리 스텐트를 해놨습니다. 여기 스텐트가 보이고요. 이 피지션 역시 요거는 안 보이고 요것만 보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보시면은 그냥 살금 근처에까지 가서 이 테루모 와이어를 이제 거기 잘 조작하는데 여기로는 못 들어갑니다. 옆에로 들어가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014를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해보면은 그 다음에는 이 침리 스텐트는 뒤쪽으로 가고 있고 이 스텐트 옆으로 014를 넣어가지고 그다음에 코로나리 안쪽으로 넣고 그거를 벌룬을 해서 크러싱을 한 다음에 거기로 새롭게 좀 더 가보면은 이제 옆으로 새롭게 이쪽으로
침리 스텐트를 하나 더 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밑에 시술을 하고 나오면서 침리 스텐트를 하나 더 대는 뭐 이런 방법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이렇게 흥미로워서 가지고 가고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점점 더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사실 싱글 앤서는 없습니다. 뭐 정답은 없는데 아까 처음에 그 레지스트리에서 보여드렸듯이 이게 뭐 그래도 100개 이상 1년에 100개 이상 하는 센터에서 했던 건지 그래서 액세스 페일 하는 경우는 거의 뭐 5%에서 뭐 많아봤자 10%인 경우니까 이거를 그냥 하다가 이럴 게 아니라 그냥 끝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어떠한 옵션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상황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첫 합의를 하는 게 좋겠고 뭔가 이제 이머전시 상황에서는 이거는 이제 앞에 앉아 계신 김효수 교수님께서 저번에 한번 코멘트 해주신 거긴 한데 이런 차라리 환자에게 너는 이걸 넣었으니까 너 이 숫자 4개를 외워라. 커스브 오버랩 비율과 3커스 비율을 외워가지고 다녀라라고 이제 아니면 카드를 하나 줘서 이렇게 해보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잘 이제 얼라이먼트가 맞아 있는 상황이면 시도를 하고 아니면은 그냥 이제 탑이 한 사람으로 보내라고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는데 뭐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035, 014, J 앵글드 와이어를 잘 사용을 해보면은 다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좀 4가지 경우가 다 그 앞으로 저희가 이제 맞이해야 될 이제 챌린징한 인터벤션인데요. 그 4명의 강의에 대해서 이제 좀 좋은 디스커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호성 선생님, 김용희 선생님, 김현국 선생님, 문동규 선생님, 변재호 선생님, 서영훈 선생님, 한정규 선생님 각각 그 코멘트 한번. 저 오기철 선생님 혹시 네네. 다음이 아니고 예전에는 그 탑이라는 게 별로 발표도 없고 그래서 그냥 뭐 인터미디에이트 리전이 있으면 코로나 안 인터미디에이트 리전이 있으면 그냥 뭐 FF, IFR은 어차피 저희가 참고하기 힘드니까 그냥 나중에 좀 생기면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가 아까 유철원 선생님께서 이제 탑이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하니 그러면은 지금 프리벤트처럼 약간 아이부스나 OCT를 보고 약간 벌롤비트에 있다고 하면 프리벤트보다 PCR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어떻게 그런 개인적인 확실한 거는 두 번째 탑이 전에는 해결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이 저렇게 들어갈 수 있지 그게 아예 제가 그 데이터도 있기는 했는데 보여드리긴 하는데 두 번째 탑의를 했을 때 한 뭐 15%에서 20%까지는 아예 inaccessible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든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것도 보이긴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요거는 또 지금은 연수가신 강도현 교수님이 한번 잠깐 뭐 저희 이야기하다가 나왔던 이야기이긴 한데 그냥 뭐 만약에 진짜 응급 상황이고 하면은 그냥 뭐 이런 환자들에서 뭐 LAD다 그러면 미드캡이라는 그냥 서지컬 옵션도 뭐 고려를 해볼 수는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사실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미징을 보고 벌러러빌리티에 따라서 하는 것도 뭐 연구된 바는 없긴 하지만 괜찮은 옵션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오기철 선생님 나오신 김에 그 아까 두 케이스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전이랑 이후랑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왠지 탑의를 하고 나서 뭔가 그런 피지올로지가 달라지면서 약간 환자에게 또 흉통을 유발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혹시 인터미디에이트 레전이 있을 때 탑의 전에 아무래도 먼저 PCR을 하는 게 훨씬 부담이 덜한데 어떤 기준이 있으신가요? 그 뭐 이거는 다 완전히 다른 주제이긴 하지만 뭐 피지올로지가 탑이 전에 의미가 있냐 없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다를 것 같긴 한데요. 뭐 벌룬 익스펜더블이라면은 사실 크게 고민은 안 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혹시나 그 셀프 익스펜더블이고 뭔가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뭐 이거 느낌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심장이 약간 좀 많이 누워 있거나 아니면 이제 파이너스 발사바 크기가 작거나 근데 뭐 임플란테이션 뎁스야 임플란테이션 한 다음에 알 수 있는 거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이제 이미징을 봐서 오히려 이제 그런 미리 PCI를 시행하고 나중에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뭐 또는 좀 더 젊은 환자라면은 그런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번에 한번 QFR을 해보니까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그 프리탑이 때 애매할 때 QFR 하면은 밸브 셀렉션에 조금 나중에 탑의하고 다시 정식으로 FFR 해가지고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저는 환자들한테 그 코로나리 LAD에 문제가 생기면 정 안 되면 비팅 하트 캐비지 할 것도 뭐 좀 뭐 고려해봐야 된다라고 정확히 얘기해야 되고요. 뭐 아주 이머전시 상황이 아니면 사실은 그 CT 찍고 좀 스트레처를 정해서 해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면서 가장 그 느낌이 좋은 거는 그 EP 카테터에 이렇게 끝에를 이렇게 구부리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자로 들어가서 그 앞에서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90도로 그 딱 이렇게 엑시스만 맞으면 얼마든지 시술이 가능하니까 이제 그런 디바이스들이 좀 나오고 그러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이성환 선생님 저 SVG 관련해서요. 그 전에 뭐 제가 그거 사이퍼하고 BMS하고 비교해 갖고 1년까지 아웃컴은 한번 AJC에 퍼블리시한 적이 있는데 BMS 아무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드노보 SVG 재발한 거에 DES의 롱기스트 아웃컴 이번에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이는 어땠는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 보통 BMS를 많이 넣기 때문에 디퓨즈 ISR이 많아가지고 ISR 매니지가 문제인데 ISR에 심한 경우에 그래서 그것도 옛날에 제가 그 워싱턴 리스트 트라이얼하고 레디에이션 테라피 3년까지 그 플라세보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경우에 그래도 리커런스가 TVR, TLR이 44%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한 건 한 60% 3년 안에 디제너레이션 되고 이래서 이 ISR이 왔을 경우에 매니저를 그때도 그냥 플로우가 컴피티션이 있더라도 그냥 지금 뭐 대부분 많이 C2 PCI를 하겠지만 그 ISR이 그렇게 아주 복잡하지 않고 다른 SVG 구간이 그런 대로 괜찮아서 뭔가 국소 치료를 하겠다 그러면은 뭐가 옵티mal한지 데이터 근거로 좀 얘기해 주실 수가 있을죠? 지금까지 나온 SVG 인터벤션 DS, BMS 포함해서 5이어가 제일 오래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랜덤 연구에서는 레지스트리는 뭐 10년 데이터도 있긴 하지만 대개 랜덤 데이터가 더 에비던트하니까 메이스가 보시면 한 50에서 60%까지 보고되거든요. 그래서 TLR은 한 30% 정도 5년까지 되는데 역시 SVG는 아테리얼리제이션 되면서 플락 자체가 좀 다르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논문에서 보면 프로그레션도 빠르고 네오인티마 포메이션이 된다 하더라도 아스로스크립트 포메이션이 빨리 되고 파이브로스 캡도 얇고 안에 해머리지도 잘 생기고 그래서 럽처가 잘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BMS, DMS, DS 포함해서 이벤트 레이트가 5년에 50%니까 코로너리가 5년에 메이스가 25% 나오거든요. 그 풀메탈 자켓 CTO 해도 우리 병원 데이터 보면 스탠 랭스가 거의 80mm인데도 불구하고 이벤트 레이트가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SVG 인터벤션은 가급적이면 네이티브가 가능하다면 네이티브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ISR이 왔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네이티브 베이스를 ISR도 정답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DS 하느냐, DCP 하느냐, 블록 모디피케이션에 도움되느냐 이런 연구가 있는데 옛날에 BMS 때 블록 모디피케이션이 이미 페일했고 DS 에라에서도 블록 모디피케이션은 별 도움이 제가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나마 제일 좋은 거는 DS든 DCB든 루멘 에러를 확실하게 얻을 수 있다면 리스테노시스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네이티브 베이스로는 나와 있는데 SVG에서 ISR에 대해서 어떤 툴이 도움이 될 건가에 대해서는 리포터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뭘 하더라도 ISR이든 네이티브든 SVG든 라저 루멘을 얻을 수 있으면 그나마 왜냐하면 스탠트든 DCB든 시술이 끝나자마자 디지즈는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루멘이 확보될수록 이벤트 레이트는 적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연수 갔을 때 봤던 SVG 미국 환자들 특히 워싱턴 근처에 있는 환자들 보면은 디제너레이티브 체인지가 되게 심하거든요. 근데 그때 봤던 체인지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팔로우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보면 좀 덜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예. 아까 보여드린 대로 저희가 13년 된 환자도 SVG가 하나 맡겼고 나머지 괜찮았거든요. 한국 사람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최근에 제가 논문 다시 쓰고 있는 거 캐비지, 레프트 메인 캐비지 1,500명 데이터 정리하고 있는데 TLR 레이트가 3%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확실히 다르구나.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게 유전적으로 뛰어나나 보나요? 좋은가 봐요. 칼자가 좋은가 봐요. 옛날 데이터보다 우리가 지금 뭐 스타틴 보니 메디카 테라피 엄청 세게 하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디퓨저 BMS건 DS, ISO만 한 번 정도는 발로닌 리스판스가 페이버로 하면 뭐 DEB하고 끝내든
DES 하든 한 번도 보고 계속 반복될 경우에는 뭐 어떻게든 죽든 살든 네이티브를 뚫거나 뭘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왜냐하면 지금 적정 그 캐비지 넘버를 유지해야 된다는 그 압박을 되게 병원에서 많이 주기 때문에 우리가 DES 판타지 했을 때 막 거의 캐비지 확 줄었다가 지금 막 그 인텐셔널리 막 보내야 되는 빈도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리스테노시스가 또 많이 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중요한 클리니컬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이승환 선생님한테 캐비지를 하기 전에 이니셜 CAG를 했는데 랩트메인 바이퍼케이션이 아주 심하고 RCA가 심플한 리전은 아니고 되게 컴플렉스한 리전일 때 RCA는 PCI를 하고 랩트만 캐비지하라고 보내세요? 아니면은 아예 그냥 3베스를 다 캐비지하라고 보내세요? 성모병원에서는 하이브리드를 즐겨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는 전적으로 맡깁니다. PCI 버든이 많아서 나눠서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캐비지 보내고 서전하고도 오늘 오기 전에 잠깐 통화를 했는데 대개 논문에 보면 2mm 혹은 1.5mm, 1mm까지 바이패스 한다고 얘기되어 있는데 서전마다 좀 다른데 1.5mm까지는 자기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컴플리트 리바스큐리제이션의 캐비지가 보통 50에서 60% 보고되고 있거든요. PCI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서전이 엑스퍼트면 저는 맡기는 편입니다. 뭐 병원마다 폴리시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다 맡기는 편입니다. 포스트 캐비지 PCI 관련해서는 일본 선생님들 라이브 하시는 거 보면은 네이티브 C2를 뚫은 다음에 플로우의 컴피티션이 있으면 나중에 롱텀 아웃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캐비지 그래프트를 막고 나오잖아요. 네, 막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결단력이 있어야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멀쩡한 혈관을 막기에는 좀 너무 무자비하고 대개 네이티브를 SVG를 가로질러서 스텐트를 하기 때문에 컴피티션은 크게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제 케이스도 보시면 SVG는 플로우가 나중에 찍은 영상은 안 보이던데 SVG는 막혔거든요. 대개는 가로질러서 넣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실제로 선생님 컴피티션이 관찰되면 맞고 나오신 적이 계세요? 저도 이걸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암플락을 넣어서 막는다는 거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이티브가 아무래도 컴피티션 하더라도 SVG보다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내비두는 케이스가 2케이스 있었거든요. 문제 없었습니다. 아까 보여준 것도 어느 스타트 확 피가는데 그냥 바로 네이티브 한 거잖아요. 그래도 네네. 네이티브가 힘이 좋으니까 밀쳐 나가는 거죠. 네네. SVG 시간전 디자인은 안 될 그 거고. 디지털 플로우가 약간 이렇게 갈래길을 보이는 게 SVG에서 약간 피가 오는 건데 그래서 해모다이나카를 저도 그냥 네. 반드시 네이티브를 잘 뚫어놓으면 그냥 그럼 무시해도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냥 플락을 SVG 넣는 건 너무 무자비한 것 같아서. 아라스토브 사이트는 몇 년 지난 다음에 반론할 수 있습니까? 그 서진한테 물으면 자기들은 문제 없대요. 문제 없다는데 문헌상으로는 어나스모시스 퍼포레이션 리스크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제 생각에는 한 달 지나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제 생각에는 한 달 지나면 괜찮을 거예요. 아까 데이터에도 보면 인하스피탈, 얼리 스테이지는 문제가 될 수 있대요. 이후에는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아까 옥 선생님 강의의 한 가지 코멘트는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도 아예 벌룬 익스펜더블 밸브나 10% 정도는 결과 안 되잖아요. 온라인 안 맞는 게 10% 되기 때문에 컨시스턴트하게 그렇게 어프로치 어렵다고 돼 있는데 완전 미스얼라인은 모르겠지만 약간 미스얼라인된 정도라면 아래 코달비 아까 유치원 선생님 보여주셨던 앙파스에 비해서 스트럿을 셀을 셀렉션 해가지고 이렇게 어프로치 할 수는 있다고 돼 있어서 셀프가 벌룬이 익스펜더를 넣고 나서 안 걸릴 때는 앙파스에 비해서 이렇게 와이어링 시도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유치원 선생님 케이스에 잠깐 간단한 여쭤볼 거는 아까 그 에어타에 칼슘 덩어리가 있어서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경우라면은 셀프를 넣으실 때 스트럿이 그래도 스트럿 높이가 낮은 밸브가 낫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그런 네오가 좀 낮을 거여서 에브롤보다는 그런 면에서 낮을 수 있지 않았을지요. 아큐트 네오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지금 아큐트 네오가 갖고 있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그 오프닝 폴스가 작다라는 거고 그래서 사실 최근에 ID 트라이얼 나오면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언더 익스펜션에 따른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거고 이 환자 베리 시비어 AS고 이게 익스펜션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갖고 있을 그런 문제 좀 더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최대한 로우로 낮춘다고 하더라도 거기 엣지가 프락시멀 엣지가 거기 칼슘 버블에 걸리는 거를 피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거기에 프라이어리티를 두고 했고요. 뭐 아큐트 네오도 좋은 옵션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뭐 리미테이션 때문에 저는 에볼루트로 일단 골랐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걸로 고르셔서 해서 포스트 밸런을 충분히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유철원 교수님 훌륭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탑이하고 나서 롱텀하게 리인터벤션 많이 해야 된다. 막 쓰나미처럼 몰려온다 그러는데 저처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이제 쓰나미 맞을 생각부터 하니까 더 제가 쓰나미라고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이거 앞으로 조금 더 그러더라고. 정말 많이 네. 올 거라고. 우리 ISR 치료하듯이. 그래서 지금 첫 번째 THV 밸브 선택할 때 이 환자 임상적으로는 아나토미컬하거나 이런 팩터 있으니까 내가 이거 할 때는 리인터벤션 고려해야 되겠다 이런 좀 포션이나 좀 고려점이 있을까요? 하실 때? 그 굉장히 중요한 선택하실 지금 팩토죠. 사실 지금 코로너리 리어세스 문제도 계속 나오는데 저희는 이미 이 여러 툴을 갖고 있잖아요. 밸브가 4가지 타입의 밸브를 지금 우리가 어베일러블한 밸브를 갖고 있고 각각이 다 특장점이 다 있는 거단 말이죠. 퓨처 코로너리 어세스의 가능성이 높은 언더라인 코로나리 디지즈가 있는데 그 환자한테서 에볼루트를 고르는 것은 좀 많이라는 생각을 하고 에볼루트가 커미셜 얼라이먼트를 맞출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게 이미 어센딩으로 들어간 상태에서는 얼라이먼트를 맞추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미스얼라이먼트 된 케이스가 실제로 제가 경험했고 미스얼라이먼트 된 경우에는 코로너리 어세서 전혀 안 된 케이스들도 있어서 이게 이 코로나리 디지즈가 있는 환자들한테 있어서의 밸브 실렉션은 좀 그런 걸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아까 같이 젊은 환자들인 경우에는 PPM 이슈하고 퓨처 다시 한번 이게 이 스텐트 탑이를 해야 될 거를 고려를 한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루트가 크면 상관없는데 작았을 때 탑이 했을 때 코로너리 오클루전 리스크를 고려를 한다라면 어떤 밸브를 선택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프리퓨처럴 플래닝에 충분히 넣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툴은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쓰나미 얘기에서는 저는 사실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CTO 하고 나서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쓰나미 안 그런 이유가 우리가 80세 이후의 환자들 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당겨져봐야 70세 중반 이후에 하기 때문에 5년 최소 5년 내지 10년 동안 밸브가 스테이블하고 생각하면은 사실 뭐 밸브인 밸브도 많지 않을 수도 있고 밸브인 밸브를 고민할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 65세 이상 탑이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거의 한 50% 60%에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환자들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거 봐야 되긴 하겠지만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제 탑의 프로시저 레이트가 지금 한 0.4% 정도거든요. 아직까지는 많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환자들이 그렇게 해서 왔을 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그랬을 때 어떤 스트래티지를 갈 거냐라는 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첫 번째 인덱스 밸브를 어떤 밸브를 넣어야 되는 거냐라는 것도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료 파국이 지나고 치료 가는 사망률이 줄면은 수명이 연장돼 갖고 파셜 쓰나미가 올지도 모르겠네요. 계속되면은 안 올 거고. 이승환 선생님 갑자기 이한철 쌤한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서. 이한철 선생님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해주세요. 예. 네. 마지막 말 퍼퓨전 때 저도 사실 혼자서 디시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실렉티브 스탠팅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스탠 그라프트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왜냐하면 리모델링을 제가 환자랑 CT를 쭉 팔려받아 보니까 심지어 펄스로는 있던 아테리도 나중에 좋아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실렉티브 스탠팅을 하는지 스탠 그라프트를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결국 스탠그래프트를 할 때 두려움이라는 거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사지마비가 오게 되면 이제 이분들은 어떻게 할 건가라는 것 때문에 초창기 때는 저도 실렉티브 스탠팅 최소한으로 해가 일단은 조금 살려놓고 보자 이런 컨셉이었는데 생각보다 스탠그래프트 아시겠지만 다이섹션은 이미 찢어질 때 운명이 결정이 되거든요. 아단키익스 아트리하고 이 스파이널 코드로 가는 아트리가 포스루면서 많이 나가면 그 사람들은 이라나 저라나 안 좋은 거거든요. 또 다이섹 환자들 실은 스탠그래프트 해보면 스파이널 코드 이스케미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쉽게 할 수 있으면은 스탠그래프트를 먼저 초이스를 아까 보여주실 때 제가 쭉 이렇게 저도 반성문 안 쓰다가 이렇게 이번에 한번 반성문을 적어 보니까 쭉 CT를 제가 쭉 한번 보니까 생각이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쉽게 한다고 해서 실렉티브 스탠팅보다는 테바 쪽을 하고
하는 게 더 좋겠다. 그다음 실렉티브 스탠팅은 가능하면 최소화해야 되겠다라는 게 지금까지 제 생각이고 전체적인 이제 엔도바스큘라 학회를 가봐도 트렌드가 이제 스텐그래프트 쪽으로 하자는 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때 스파이널 코드 이스케미아에 대해서는 환자분들한테 그냥 양해해달라고 자꾸 설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탭하는 사람들이 언컴플릿 타입 에오트 다이섹션을 뭔가 컴플리케이티드를 증거를 잡아갖고 하고 싶다 이런 처음에 생각이 많아가지고 그냥 마구 늘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타입 에오트 다이섹션 이거 팔로우하다가 좀 좋아지는 경우가 꽤 있어가지고 진짜 트루 오감 말퍼퓨전인가 를 잘 생각. 또 오감 말퍼퓨전도 냅둬도 될 말퍼퓨전이 있고 꼭 해야 될 거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좀 감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최종 이완전에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거는 그 프로토콜을 뭘 정해가지고 환자가 심토매틱해질 때 팔로우시트 찍어갖고 그거를 말퍼퓨전이 악화되는지 그렇게 하는 스테이지를 클리니컬 드리븐을 하는지 아니면 루틴 뭐 한 달, 뭐 3개월, 6개월 좀 그 수상 환자들은 그냥 루틴 프로토콜로 찍어대면서 뭘 보는지 뭐 정해진 게 있나요? 말퍼퓨전이 악화되냐 만다. 시술 결정하기 시술 입원할 때부터 말씀. 저희들은 네네. 프로토콜이 있는 게 입원하면은 48시간에 한 번 찍고요. 그다음 환자가 언스테이블하면 48시간 한 번 더 찍고 스테이블하면 5일 뒤에 찍고 그다음부터는 2주 스케줄로 저희들은 3주 입원시키기 때문에 찍고 3주째 스테이블하면 퇴원하고 그다음부터는 한 달, 3개월, 6개월 교과서대로 그렇게. 크레아틴 높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게 되나요? 그때는 크레아틴이 높은 사람들은 이제 조금 더 좀 셀렉티브하게 좀 안 찍으려는 노력들을 조금 더 하죠. 근데 크레아틴만 스테이블하다 보면 이제 근데 크레아틴이 올라갔을 때는 이제 컨시더링 해야 되는 게 이 사람의 슈프라 에오 리날 아트리 위쪽 레벨에서 이 블러드 플로우가 밑에까지 인프라 리날까지 전달되는가라는 거를 어쨌어요. 그 전달이 안 돼서 크레아틴이 올라간 거면 시술해야 되고요. 그건 이미 컴플리케이티드니까. 근데 그게 전달이 잘 됐는데 베이직하게 CRF가 있어서 그런 거다. 이러면 그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그 전에 베이스라인 크레아틴 레벨들을 꼭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크레아틴 높은 분들은 저희는 뭐 에코그래퍼들이 대충 어느 정도 변화를 많이 감지해 주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장 교수님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한 가지만 더 질문. 혹시 교수님 좋은 케이스들을 보여주셨는데 혹시 이제 수술을 보내시는 그런 경우는 어떤 것들을 고려를 하시는지 그런 것들도 혹시 모든 걸 다 시술로 하시는? 말퍼퓨전은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이라드 데이터도 그렇고 모든 데이터 그 말퍼퓨전은 시술이 훨씬 더 성적이 좀 기본적으로 외과 선생님들이 하긴 하는데 들어가서 이 브랜치 찾기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다이나믹인가 안 다이나믹 그 스타틱인가도 어렵고 그 브랜치들을 연결해야 될지 안 되는가 그렇다고 해서 보이는 거 다 연결할 수도 없는 거 그럼 수술 시간 너무 기니까 그런 결정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퍼퓨전은 저희 외과 선생님들은 거의 저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게 어센딩하고 에오틱 아치 먹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은 환자분 어센딩 무조건 해야 되고 아치를 먹었을 때는 이제 하이브리드로 갈지 토탈 아치로 갈지 이제 그거는 우리 외과 선생님하고 상의해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제가 지금까지 한 4-5명의 트루 타비를 해봤는데 그 사람들이 다 2014년에서 16년도 사이의 사람들인데 제가 에버리지 에코로 보면은 사펜 XT는 다 8년째 CBOAS가 다시 재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은 아마 17년, 18년 이렇게 올 텐데 제일 타비할 때 주의할 게 비용입니다. 그 전액 자기 부담해야 되니까 한 4-5천만 원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 낭패에 빠졌는데 그 트루식 걸 주의해서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센티넬을 꼭 해야 됩니다. 반드시 좀 뭔가 큰 거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주의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되게 흥미있는 주제였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다뤄야 될 주제로 생각됩니다. 오늘 고생해 주신 연자분들하고 패널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